2018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으로 개최하고 있는 2021 평창 장애포럼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세상을 물들이라 라는 주제로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곳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 오후 일정으로 분임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분임 세션 네 번째 분임 세션 4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정책, 감각 장애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기획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박재홍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성현 강릉시 농아인협회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코로나로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시스템, 문화, 예술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과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구조적 차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가 기존 차별의 격차를 더 벌리고 또 고착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1 평창 장애포럼에서도 어제 기조 세션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오늘 오전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패널로 참여하신 장혜영 국회의원과 최용걸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정책국장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과 발달 장애인 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진행될 이제 분임 세션 네 번째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정책,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대변되는 감각장애인이 겪는 상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전개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각장애인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정책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김철환 팀장님께서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책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고 계시면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로 그 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점거하는 과정에도 계속 지금까지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기획팀 팀장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아시는 우리 처장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감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면 좋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짧은 시간 내에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원래 수어 통역사예요. 통역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 청각장애인들, 농인들하고 친분이 좀 많아서 시각장애인 쪽에는 약간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원도 상황을 잘 몰라서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 방향으로 그 이
앞으로 그 시대를 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는 좀 하기 좀 어려워서 좀 조심스러워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오늘은 좀 뺐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그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감각장애인들이 작년 그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적절한지, 그렇다면 부족하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잘 안 돼. 예, 처음 제가 그림을 하나 넘겼는데요. 이 그림은 지금 아마 시각장애인들한테 제도하긴 한데 이게 그 방송 화면 중에 한 화면입니다. 청각장애인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인지를 서로 이게 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 첫 화면으로 갖고 왔고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작년 말 나온 사실을 공개된 통계는 아닌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인데 좀 재미있는 통계예요. 장애인들이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된 분들은 많지 않은데 아이러니하게 사망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률이 21%예요. 우리나라 그 장애인과 5%가 좀 넘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좀더 제가 이게 잘 안 먹어서 좀 더 그 들여다보면 또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사망자 중에 청각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청각과 시각장애인들이 장애 전체 인구의 각각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청각장애인이 23.9%가 이 그 사망자 중에 23.9%를 차지하고 있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합치면 36.7%를 지금 달하고 있어서 그 청각과 시각장애인들의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서버가 어느 쪽이에요? 되네. 이게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지금 포인트가 잘 안 돼서. 이런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없는 게 그 각 그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정보 소외, 그 다음에 소통의 단절로 인한 그런 원인이 클 것이라는 저희는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소외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대변되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특히 4차 산업이란 그 사회 이 혁명기에 와 있잖아요. 이제 전환기가 있는데 전환기에서 이 감각장애인들이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우려를 더 부추기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장애운동에 있어서 장애운동의 중심은 이동장애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감각장애인들의 그런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 감각장애인들에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져 있어서 변화하는 시기에 오히려 감각장애인들이 그런 운동 흐름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위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위기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만의 위기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고 싶은데 지금의 문제가 사실은 어떤 어려움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어떤 하나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코로나19에서의 그 감각장애인들의 문제는 현재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보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각장애인들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서 인권에 기초한, 일단 인권에 기초해야 됩니다. 인권에 기초한 그런 방향성, 그다음에 개인의 욕구라든가, 그다음에 이 장애 문제를 또 다시 새로운 시각에 봐야 된다. 장애 문제가 장애라기보다는 어떤 완전한 개인으로서 개성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감각장애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한테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그저께 확진자, 사망자 세계적으로 이 상황입니다. 1억 1천만 명이 넘었죠, 감염자가. 그다음에 그 사망자도 260만 명이 넘었고,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 확진자와 감염자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그 통제, 개인의 통제, 이 개인의 통제 있죠. 통제 문제라든가 지역 간의 봉쇄 문제, 이로 인한 고립, 그다음에 경제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붕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의 이 상황을 맞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사실 코로나라는 어떤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가치관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많이 흔들어 놓고 있고, 개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감각장애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우리 그 삶에 있어서 변화를 맞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쇼핑 문제, 배민으로 대표된 배달 문제라든가, 이 쇼핑 문제들이 다 온라인화됐죠. 직접 장에 가서 산다든가, 그 마트에 가서 사기보다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이 새로운 용어, 핀테크라는 용어, 그 금융과 IT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핀테크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통하는, 금융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통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이 온라인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27.4% 늘었고, 전 세계적으로 한 80% 가까이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량이 늘었다는 그런 그래프를 하나 띄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그 급변한 어떤 환경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화상입니다. 화상. 모든 게 그 화상으로 통하는 회의며 교육이며 모든 그 일상의 화상으로 통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상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배 이상의 수익이 났고, 그리고 공공기관도 이제 화상을 통한 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행정안전부 올해 초 행정안전부 그 통계를 보면 작년에 그 화상회의가 123% 정도 증가할 만큼 공공기관도 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점점점 이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때문에 종교 생활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이라든가 문화, 여가 모든 게 이 온라인으로 좀 전환이 됐고, 제일 문제되는 거는 장애인들 접근성 문제가, 특히 그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들이 접근성 문제가 제일 대두되는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문제. 작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3월 달에 개학을 하자마자 확진자가 늘면서 온라인으로 급히 전환을 했잖아요. 초기엔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2-3번씩 길거리에 나가서 이게 개선하라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 이 교육부도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고 있고, 특히 이 온라인 시대의 그 교육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그 미래교육센터도 지금 순차적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28군데 세운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교육의 이 온라인 교육만이 아니고 사교육 시장은 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다 아시겠죠? 학원 내 거리두기 문제도 있고 확진자 문제 있고 그러면서 이 사교육에 있어서 온라인화는 굉장히 공교육 못지않게 공교육보다 더 많은 그런 양적 팽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들을 보면 뭐 5배, 6배 이상 이 늘었다는 것도 있고,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시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있지만 일반 그 교육에 대한 질들, 그 다음에 교육 격차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작년에 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한 60%가 조사자의 60%가 온라인 수업의 교육 격차가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냐면 그 직장입니다. 재택근무. 재택근무가 사실 말만 재택근무였는데 본의 아니게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서로 일 끝나면 모여서 저녁에 회식하고 또 차 한잔 마시러 가고 그런 게 일상화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금지되었고, 점점 이 온라인으로 그 업무를 보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능력 중심의 평가로 좀 전환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재택근무 그 공무원들의 재택근무율을 그 조사했는데 그 전까지는 재택근무를 거의 안 하다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재택근무 못지않게 이 그 일하는 직종도 많은 변화가 와서 뭐 요즘 뭐 디지털로 통하니까 디지털 관련된 직종이라든가 뭐 VR, AI라든가 그 증강현실 같은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직종들이 좀 뜨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생활에서 많이 마주치는 건데 거리두기 문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그다음 청각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리두기 문제인데, 이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키오스크, 아마 강원도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 서울 지역은 키오스크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키오스크 주문. 저도 막 당황을 가끔 하는데 주문하는 창구를 찾다가 없어서 보면 키오스크예요. 그러니까 무인 주문하는 곳이죠. 이런 게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으로 고립된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문제가 사실 청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벌칙금 지금 부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시각장애인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밖에 잘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다 마스크 꼈는데 혹시 내가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마스크 안 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안 나간다. 대중교통 특히 안 탄다 그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온라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다 온라인화 됐습니다. 온라인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영화관이 지금 굉장히 큰 적자에 놓여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이 관객이 줄면서 대신에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됐죠. OTT라고 하는 영화나 영상물을 그 다운 받거나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요즘 히트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유료 가입자가 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50% 이상 늘고, 국내에서도 이 그 OTT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왓챠라든가 티빙이라든가 웨이브 같은 그런 국내의 OTT 서비스 업자들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올렸는데요. 전 세계 OTT 가입자 수인데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같은 그런 쪽이고요. 자,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는 장애인들한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특히 감각 장애인들, 뭐 이동 장애인들은 그 어떤 그
그 이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들과의 매칭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소통의 문제라든가 정보 접근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정부도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2005년도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못했다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정부 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괴담, 그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괴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브리핑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다 그 정보를 올리고 하는데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정보가 일부 접근이 안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 동영상 올린 동영상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꾸준히 제기가 됐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브리핑 처음에 1월 중순 좀 지나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정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통역이 없어서 그 민원 제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다시 우여곡절 끝에 수어 통역을 서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또 준비 부실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통역사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브리핑하는 사람을 잡아야 될지 애매한 상태에서 잡아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화면 하나 갖고 왔는데요. 팔이 딱 잘려서 팔만 한쪽 팔만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상한 모습도 찍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그 굉장히 좋게 나오죠.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수어통역사들이 얼굴이 좀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좀 겪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입니다. 질병 상담인데 사실 질병 상담 시각장애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봐요. 청각장애도 그렇고 특히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의심 증세가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 대면 접촉 때문에 접촉을 하지 많은 문제 때문에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처방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뭐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공식적인 통로인 1339 질병관리본부에서의 문의 그냥 상담도 할 수 없는 질병 상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은 시각장애인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한테는 1339의 그 수어통역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고 129 복지 콜센터를 통해서 일부나마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상담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적된 문제인데 이 병원에서 그 감각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생기는 해프닝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마스크를 껴야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마스크 있는 건 당연하지만 청각 장애임을 알면서도 그냥 안 들려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 시각 장애인이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시각 장애인한테 얘기 않고 뭐 동석인 동반자한테만 계속 얘기하고 아니면 그 특정한 어떤 그 제품약에 대한 모양이나 이름을 얘기 않고 이것 먹으면 돼요. 아니면 저것 먹으면 돼요. 아니면 요런 형태요라고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좀 무지한 거죠. 그런 의사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보도 받았는데 없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농인들도 마찬가지죠. 청각장애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수어통역사하고만 얘기하고 그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편의 제공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편의 제공도 안 됐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겪었던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질병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 그 모양의 그림이에요. 이 중에 또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찾겠죠? 어쨌든 마스크는 그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제품인데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는 그런 또 다른 좀 아이러니를 나왔습니다. 특히 그 감각 장애인들이 그 사람과의 단절을 더 격화시켰는데요. 주민센터 공공기관도 그렇죠.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뭐 쇼핑, 뭐 그 마스크를 안 한 곳이 없으니까 그 곳곳마다 드러나는 그런 해프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고요, 장애인들이. 이런 어쨌든 마스크 지금도 그 마스크는 진행형이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온라인 교육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에 처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초등등 교육 과정에서 사실 여기서는 특수학교는 당연히 특수학교니까 특수학교에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과를 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통합 환경입니다. 통합 환경에서는 사실 그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고 특히 처음에 이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디오가 좋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청각장애 보청기 낀 학생들도 잘 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자막 지원도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안 됐고 수어 통역은 뭐 일반 학교에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보청 시스템을 시도 교육 중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곳도 있었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다행히 대학은 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부가 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계속 집어넣고 그러면서 학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해서 대학마다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지만 지금 많은 곳이 좀 그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 그 온라인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PC를 통해서 줌 접근이 좀 안 돼요. PC를 통해서 모바일은 가능한데 그리고 그 이 접근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동시 접속이 잘 안 돼서 출석 체크를 잘 못한다든가 자기 생각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 오디오가 시각장애인들 특히 오디오가 겹쳐요. 이게 그냥 그 게시판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하고 강의자가 소리하는 소리가 겹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개진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과제나 시험, 쪽지 시험 같은 것도 제대로 그때 가끔 대학 다닐 때 보면 그거 있잖아요. 가끔 쪽지 시험 내는 교수님도 계세요. 쪽지 시험에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그 학교가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상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쓴대요. 근데 문제는 장애인 접근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혀 접근을 못했다라는 저희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공개 강좌 사실 공개 강좌가 과거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그 자체 강의 개발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지금 공개 강좌가 이 공적으로 운영되는 게 우리나라에 K-MOOC하고 KOCW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학에서 올라온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강좌를 대리 수강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강의 자료를 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곳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이 접근을 못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인권위원회가 지금 나름대로 권고를 좀 하고 있어서 향후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 신종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인 문제로 좀 대두가 됐습니다. 그 지난해 서울시 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의 40%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건강, 그러니까 우울감이 생겼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복지부도 지금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이 그 상담 지원센터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방안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또 이게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대면 상담이면 직접 가서 상담하면 되는데 통역사가 옆에서 상담을 해주면 되죠. 통역을. 근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상담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가 그 진정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화상이라 못한다. 이런 걸 받았는데 사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자살 예방 센터라든가 상담하고 하는 곳에 시스템 자체가 이 전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어렵고 지금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금 문자 상담은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문자 상담을 좀 하고 있고 조금씩 바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사실 오늘도 사실 온라인으로 중계되잖아요. 모든 장애인단체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 장애인단체들이 거의 90% 이상이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그 모임들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시켰어요. 전환시키다 보니까 그건 장애인단체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광주국제영화제를 차별 진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5월달에 광주국제영화제가 열리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개막식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갑자기 바꿨는데 광주인권영화제 측이 해외 그 관객들을 겨냥을 해서 영문 자막을 올렸어요. 근데 그 한국어 서비스가 한글 자막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는 안 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 하는데 저희가 좀 나름대로 케이스가 필요해서 제가 지금 진정을 한 상태고 인권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제일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무래도 감각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재난지원금 작년에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때 대두했던 게 인증 문제예요. 전화로 인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받아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런 문제를 여러 정부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자체도 문제 제기했고 지금은 조금 방식을 다 바꿨던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지원금 문제가 대두될 텐데 이런 문제는 정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 승강기 탔는데 황금 필름을 붙여서 이게 인식을 못하겠다 이런 불만이 많았고 어떤 경우는 황금 필름이 막 더더더 떨어졌는데도 교체도 안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이렇게 승강기 버튼을 이용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불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마 교육이라든가 재활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직접 교육을 못 받으니까 MP3 음성 파일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알다시피 소리만 듣고 따라한다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정부 일자리 장애인들한테 주는 정부 일자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일을 못 가잖아요. 그만큼 수입이 준데 이걸 보상을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재난 문자가 들어오는데 뒤에 URL 이 주소에 접속을 하게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따라가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QR 코드 인증은 지금도 어렵죠. 곳곳마다 지금 QR 코드 인증이 안 되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QR 코드 인증은 좀 쉽지 않은 문제 아직도 있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 매칭은 시각장애도 그렇지만 감각 중국장애, 시각 청각장애 맹농이죠. 맹농인들이 매칭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의 2달째 그냥 집에 있었어요. 2달째. 매칭이 쉽지가 않아서. 정부도 대응을 초기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 대응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 메리스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메리스 때는 사실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그냥 들은 등 맞는 등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래도 좀 대응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이 발달할 때마다
느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과 기업이 느끼는 수준, 그다음 정부가 이 느끼는 수준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개인이 먼저 써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 개인이 쓰는 걸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든가 상품을 만들 것인가로 접근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책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늦게 어떤 환경이 구축이 돼야 정책이 나오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들을 들고 나온 경우가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이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많은 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에는 사실 뭐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장애인 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 뭐 대구 지역, 특히 대구가 초기에 그 뭐 종교 때문에 그 코로나19 확산됐잖아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활동했고 서울 중심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저희는 감각장애인 중심으로 좀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장애인 단체 국내에서의 그런 활동들도 있고 해외에서의 그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장애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려에 대한 그런 그 성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엔 고등 사무소에서 사실 그 이 코로나19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제 장애인 단체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단체들이 좀 적극적이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흐름들이 사실 정책에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사실 요거는 2015년 메르스 이후에 그 장애인 단체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안 만들고 있다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정부도 고심을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만들었어요. 의사통 문제라든가 이동, 감염,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집단 활동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아마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들은 의사통 쪽에 많이 그 관계가 돼 있을 거라 봅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뭐 이동이라든가 아마 이 돌봄 쪽에도 관계가 있지만 아마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의사통 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고 뭐 많은 그 회의를 거쳤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 감염병에서의 이 감염병에서 가이드라인 사실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4년부터 있었고요. 작년 초에 복지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작년 6월달에 만든 게 좀 처음이고요.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의료 분야에 한정돼 있어서 좀 많은 영역을 아우리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장애인들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자체라든가 의료기관에 과연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저희가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뭐 있는지 많은지 모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실효성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역 장애인 단체와의 연계망들. 작년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났었잖아요. 그때 사실 강원도 지역에 있는 그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한 거는 그 공적인 매체나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이쪽 지역의 장애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지역 장애인 단체와 연계를 하지 않으면 감염병이라든가 재난에 있어서의 그런 실효성을 거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고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한계성 때문에 못 담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송 영역과 이 통신 영역에서도 정부가 굉장히 그 새로운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내놓고 있고 작년 6월달에 정부가 디지털 그 포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장애인 관련된 정책들도 내세웠습니다. 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IT 기업의 장애인을 취직할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수어 통역을 자동화시키는 문제, 자막을 그 변환하는 문제들, 굉장히 외적 접근성이라든가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들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있습니다. 있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우리 장애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정보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전자화된 정보와 전자화되지 않는 정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화되지 않는 정보 지금 여기 청각장애인분도 계시고 시각장애인도 계시지만 시각장애인분께서는 요 상황 지금 이 라운드 테이블에 어떤 뭐가 있고 누가 앉아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비전자적인 정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지금 수어 통역하는 거 외에는 다른 소리라든가 주변 상황에 대한 음을 모르잖아요. 이게 전자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예요. 요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균형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통신 영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던 한계는 알지만 정보통신 영역 외에 노동, 뭐 그다음에 교육 다양한 영역과 어떻게 연계망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합이죠. 융합 차원에서 좀 취약하고 이거는 곧 민간과 공공 영역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거가 맞닿아 있습니다.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나아간다면 고용 문제라든가 소득 문제에 앞으로 4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직종들이 나오고 지금 직종들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삶의 질과 어떻게 영향을 갖고 갈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고민들은 아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지금 휠체어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죠. 휠체어 마크가 요즘은 휠체어 마크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역동적이죠. 앞으로 막 나아가는 모양이죠.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형태로 휠체어 마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감각장애인들의 마크는 어떨까요?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쓰임새에 맞게끔 만든 마크고 정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마크에서 오는 상징성은 큽니다. 그동안에 이동장애인 중심의 그 운동이라든가 이동장애인 중심의 이 정책의 변화의 흐름이 그대로 이 마크에 녹아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중에 하나가 등급제 폐지 정책입니다. 이 등급제 폐지 정책 아시죠? 이게 사실을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말 30년 동안 썼던 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정책을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책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활동보조 서비스예요. 활동보조 서비스를 어떻게 개인에 맞춰서 줄 것이냐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활동보조 서비스 좀 받지만 청각장애인분들은 활동보조 서비스 받나요? 안 받죠. 그러면 이 정책에서 삐져나갔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마크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는 그 제가 두 개의 그 그래프가 있는데 초기에는 시청각 감각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제기하면서 시청각 감각장애인 문제와 그다음에 발달장애다 정신장애인들의 문제가 조금 더 이 서비스가 높아지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시각 청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소통 문제나 정보의 문제는 여기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뭐 논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쪽 전문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까 제가 이쪽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총량이라는데 이 총량에서 일부분 정보나 소통 영역을 빼내는 방법, 추가적인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좀 넓게 좀 봐서
지금 기초자산이라든가 우리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먼 얘기 같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이 기본소득 문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초자산이나 기본소득은 좀 저도 헷갈리는데 그 공유재산을 분배한다는 데는 같은데 우리 그 기초자산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 일시불로 주는 제도, 요즘 뭐 청년 기초자산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그게 아니고 정해진 그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주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뭐 청년 기초자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그 아젠다는 있지만 기본소득이 지금까지는 많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소득제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 장애인 등급제에서 그 삐져나온 영역을 이쪽에서 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메꿔줘야 돼서 소통력 서비스가 지금 2005년 지방 이양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활동보조 서비스는 정부 재원 플러스 알파 지역에서 부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재원이 있어요. 거꾸로 소통센터는 이걸 가야 돼요. 지방 재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지방 재원을 주재원을 하고 정부 재원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건 사실 그 의사소통 영역이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그 정보 지원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우처 형태도 있을 것이고 형태는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유럽에서 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 쉽진 않은데 뭐 직접 지불제 형태로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많으니까, 저는 그 이동 장애 중심의 정책을 지금은 조금씩 바꿔야 된다. 감각장애인 중심으로 감각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넓혀야 된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 논의 속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등급제 그 개편이 계속 되고 있고 폐지돼서, 두 번째는 이제 곧 있을 뭐 소득보장책에 대한 개편도 있을 텐데 이 속에 좀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기술 발전이 획기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기술에 그러니까 감각장애인들이 자칫하면 소외가 될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뭐 AR, VR 같은 게 청각장애인들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시각장애인들이 이걸 어떻게 접근해 풀을 것인가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이 감각장애인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 뭐 아직도 문제가 되는 뭐 인증서 문제도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과제로 남아 있고요. 또 앞으로 대두가 될 겁니다. 백신 증명서, 백신을 받게 되면 증명서 받을 텐데 종이 증명서로 아마 처음 주겠지만 나중에 다운받게 될 텐데, 그때 시각장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접근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설계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얼마 전에 그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그 홈쇼핑에 소송을 걸어서 얼마 전에 승소를 했거든요. 이 쇼핑몰이라든가 앱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고, 키오스크 문제도 사실 공공성 중심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규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잠시만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 공공 영역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을 만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민간 영역에서. 뭐 요거는 그 중복 장애 영역, 시청각 장애인용 이 소통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들이 나오고 뭐 음성으로 전환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아바타를 활용한 것도 있고, 이거 증강현실을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설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을 위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들이 이미지를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게 하는 이런 패드도 지금 만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시행이 됐죠. 스마트 수어 방송도 있고, 요즘 보청기나 인공호흡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실 수어만 갖고 살기 어려운, 수어만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워진 정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청기나 난청 환경들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령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난청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는데, 고령화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나이가 들면 첫째 노안이 오잖아요. 시각 기관부터 좀 약화돼요. 그 다음에 청각 기관이 약화되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75세 이상 난청인 75 이상 노인 중에 50%는 좀 난청 정도가 심하다 이런 이 조사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노화에 의한 난청인들의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보조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난청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보청기 정도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이 정책 개발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저희가 그 최근에 법안도 하나 올리고 있는데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이 지금은 뭐 지금까지 보면 정부라든가 큰 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 장애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이게 정책이 실현돼야 참된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률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좀 개정이 필요한 그 시기가 와서 개정 움직임도 있고 아마 그 권리보장법 오전에 했다고 하는데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서 장애계가 좀 관심 가져야 돼요. 또한 그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의 저는 정보기본법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보기본법이 만들어야 된다. 감각장애 중심으로 발달장애를 포함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 농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도 문화가 있거든요. 저 처음에 점자를 배웠는데 처음 점자 배울 때 시각장애인 분들이 뭐 젓가락 화투도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고유한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소통의 생활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삶에서 녹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중복 맥농장애, 중복장애죠. 맥농장애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줌이라든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한국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개발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해결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점점점 국제 간의 네트워크, 국제 간의 연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국내에서만 과거는 국내에서만 해결됐고 국내법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국내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국내에서 해결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조, 그 다음에 CRPD 국제장애인 권리협약 지금 그 유보가 돼 있는 이 선택 규정서에 대한 이 그 비준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세요. 그 흑삽이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해골들이 긴 말을 타고 긴 낫을 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베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과거 패스트 흑사병 이후에 흑사병을 빗대어서 그린 그림인데 흑사병은 단순히 질병을 넘어섰습니다. 중세의 몰락을 겪었습니다. 중세의 몰락.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고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 변혁을 일으킨 단순히 질병을 넘어서서 한 사회를 바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사실을 그런 진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사회의 분기점에 놓여 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의 사실은 지금 그 그림 어떤 그림을 띄워놨냐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한 여성인데 이게 그 원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과거는 그냥 휴먼이었는데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그 포노 스마트폰화된 인간 지금은 스마트폰 인간이라는 이 그림 하나 띄워놨습니다. 지금은 폰으로 다 통하는 사회예요. 통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특히 감각장애인들 소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좀 깊게 갖고 와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고민 중에 중요한 거는 인권. 인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의 가치가 돼야 되고 약자 중심의 사회 지금까지는 강자 중심의 사회였지만 약자 중심 사회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 인권에 대한 기준들이 국내가 아닌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주체는 점점점 개인에 맞춰야 된다. 개인 특히 지역에 있는 장애인
한 개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역 장애인으로 그 주체 이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욕구가 나와야죠. 개인 욕구에 의한 기반이 돼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 과거처럼 혼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연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체성, 장애인이 불행한가, 장애인으로서 완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완전성, 장애인으로서 개성인 이런 사회로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농문화라든가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활 양식이 이 생활 속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끝내면서요, 그 미니멈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그 우리 식물이 자랄 때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딱 조건 하나가 안 맞으면 식물이 안 자라요. 우리 지금 그림에 쇠사슬 있죠. 쇠사슬 있지만 그 쇠사슬이 아무리 강해도 약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쇠사슬 끊어져요. 이게 미니멈 법칙이에요. 모든 중심은 지금까지는 강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미니멈 법칙에 의해서 약자 중심, 특히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강자가 아닌 감각장애인 같은 시각과 청각장애인 같은 감각장애인들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리에서 약자 중심의 정책으로 앞으로 전환이 돼야만이 감각장애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바뀌는 사회, 4차 산업 시대라든가 이런 바뀐 이후에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과 지금 사회 변화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정책들을 또 만들어 가야 하는지 또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대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에는 미니멈의 법칙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약한 고리가 쇠사슬의 그 사회에 힘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이 감각장애인들이 어떤 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주도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되게 다양하고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거 직접 운동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또 의견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재는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장으로 재임하고 계시고요. 나사렛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책 자문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재홍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장님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박재영 원장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 코로나가 우리 정책을 1년 이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의 임조성 회장님께서 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이 코로나로 어려움은 있어도 이제는 정책은 반드시 세우고 또 경험이 있는 자네가 와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이 시각장애인의 정책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제가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특별히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각장애로서 제가 당사자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러면은 이 강원도의 맞춤형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꼭 필요한 서비스는 어떻게 정책을 이루어져야 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에는 시각장애인 단종복지관이 16개가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아마도 이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조금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서 복지관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지 우리 임주석 회장님 성격상으로는 벌써 만들어지고도 남았을 텐데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시각장애인 복지관, 도립복지관이 생기는 것보다 어떤 정책이 더 현명한가? 사실은 이게 제 생각보다는 우리 임조석 회장님의 생각을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충남에는 15개 시군 약 13,0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립복지관이 동북부 지역인 천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기에만 개관 10년이 걸리면서 이제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군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과 광역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우리 16개의 우리 시각장애인 단중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내방 프로그램을 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에 있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방 프로그램이 충분하지요. 거리상으로 가깝고 또 이동 서비스가 잘 돼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찾아와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 그곳에 가서 배움의 길을 갖고 또 재활의 의지를 갖습니다만은 이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18개 시군에 약 10,000여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봤지만은 정말 이 강원도가 이 1시간 이내에 갈 만한 곳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이 지리적 여건과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즉 어느 한 도시에 도립복지관을 세워놓고 그 직원들이 시군 지회에 다녀가면서 광역 서비스를 하는 것이 결코 옳은 방법이냐. 저는 제가 만일 10년 전에 이렇게 좀 더 좋은 정책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을 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려면은 시군 지회에 주간보호센터나 내지는 재활센터를 확정해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도립복지관이 땅을 사서 건립을 하려면은 요즘의 공사 시가로 따져도 한 말 못 들어도 7, 80억은 가져야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이 강원도에는 마침 그래도 18개 시군 지회가 모두 지회 설립을 하고 시군 지회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성과는 아마도 우리 임수성 회장님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물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그러나 시군 자체에서도 이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재활과 자립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이 자리가 아마도 장애인 그 패럴림픽이 끝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니만큼 이런 자리가 프린터위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곳에 장애인 주무과나 도에 관련된 이 분들이 와서 계시다면은 정말 한 번쯤은 이 장애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제가 그 시군 지회에 쉼터를 만들고 주간보호센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는 실 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그 안에 들지 못한 이 회원들은 오셔도 어떤 때는 정말 뭐 아무런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의 천안 같은 경우는 쉼터로 확대화를 해서 지금 그 천안 시각지회 같은 경우는 약 회원들이 한 하루에 프로그램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80여 명 이상이 와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충남 천안에 시각장애 복지관이 있고 천안 지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천안시에다 제공을 하는 이렇게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강원도에도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돼서 이 건설비를 뺀다면은 인건비만 도비와 이 시군 지회가 반드시 매칭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올림픽도 치른 이 강원도가 우리 장애인의 천국, 장애인의 복지의 최고의 강원도가 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중에는 이 제가 이제 시각장애 쪽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우리 발제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좀 안 됐지만은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또 등등하고는 함께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좀 전에도 누차 이렇게 우리 발치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청각과 촉각을 이용해서 이 재활을 하고 또 자립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 곳에는 함께 진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군의 공무원들은 아니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왜 따로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이런 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는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분명히 장애 영역별로 강사를 초빙을 해라.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또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충분하게 장애 영역을 제일 먼저 인식 개선을 시켜야 할 곳은 바로 당신네들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늘 해오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만큼 우리 강원도에도 이제는 반드시 우리 시각장애인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통해서라면은 반드시 우리 도와 시군이 매칭을 해서 반드시 주간보호센터가 안 된다면은 시군 지회의 재활 자립센터가 됐던 또 내지는 쉼터의 직원이 됐던 한 지회당 많게는 2명, 3명만 전문가로 이 직원만 확보해 준다면은 건축비에서도 그만해도 많이 절감이 되는 거고 또 운영비에서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강원도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자리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돼서 우리 장애 영역끼리의 어떠한 다툼보다는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서로 간에 소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늘 웃어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저의 정책 제안이 반드시 실현돼서 내년에는 우리 임주성 회장님이 자네 덕분에 우리 예산 선내 이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홍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광장님께서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체계로서의 그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뭐 대도시가 없잖아요.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고 인구 50만 이상의 그리고 면적은 넓고 그리고 인구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강원도형으로 단정복지관이 아닌 다른 현재 있는 조직이나 또는 소규모 조직을 준복지관 형태로 활성화시켜보자. 그게 강원도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훌륭한 제안을 주셨고요. 마지막에 덧붙여 주셨던 아주 인상 깊었던 말씀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장애 유형들을 고려해서 고루 배정해서 정확하게 장애 인식을 개선을 하도록 운영을 해야 하고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은 공무원이다. 말씀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야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엄성현 강릉시 농아인협회 지회장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각장애인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수화할 때는 표정이 중요하고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 평창 장애 포럼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도 농아인협회 강릉시 지회장 엄성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각 장애인 안전망 확충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현황과 도내 청각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겪는 고충 상황,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여 청각장애인으로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관련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후 도내 청각장애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7개의 시, 11개의 군, 총 18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28배에 달하는 16,800여 제곱킬로미터이지만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15%에 해당하는 154만 2천여 명입니다. 이 중 청각 언어 장애인은 2019년 기준으로 14,837명이고 인구 대비 청각 언어 장애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0.96%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로 2020년에 이미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도내 장애인 고령화율은 50% 이상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 중 한국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저와 같은 농인이 있습니다. 농인은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문해력이 천인처럼 좋지 못합니다. 특히 고령의 농인들은 지난 시대 농교육 문제로 인해 한국어 문해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 농인 중 고령 인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특히나 높기 때문에 강원도의 청각 장애인들 정책은 고령의 농인들을 배려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원도는 태백산맥과 동해안의 영향 등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산불, 태풍, 수해, 폭설 등 해마다 재난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불균형 정책으로 인해서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도내 교통, 산업,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강원도에서 의료, 복지시설이 보다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강원도의 청각 장애인으로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어 장애 유형별, 정도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현행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3조인데 이 중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거동에 불편이 없는 청각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 복지 정책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농인으로서 변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수어언어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정부 브리핑 등 공공 수어 통역이 자리를 잡고 자주 노출되는 것이 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체감되는 변화 하나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에서는 대부분의 수어 통역 서비스가 지역 수어 통역 센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청각 장애인을 주 이용 대상으로 삼는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야간 수어 통역 센터, 농아 노인 복지센터, 농아인 주간 보호 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도본부 한 곳, 18개 시군에 있는 수어 통역 센터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서비스 센터는 삼척에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한 곳뿐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맞춤화된 청각 장애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서 산불이나 태풍, 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9년 속초와 고성의 대형 산불 피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TV에서는 재난방송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수화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한글 자막은 제공되었지만 도내의 청각 장애인 중 한국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은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산불 방향이나 대피 장소 등을 안내하는 방송 자막과 재난 문자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때 속초시 수어통역센터와 속초 농아인 교회 등에서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대피 안내를 하는 등 노력을 해주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의 농아인 산악 회원들이 인제 방태산에서 조난되고 구조되는 과정에서 도본부와 인제군 센터가 밤새 비상 대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인이 겪는 불편함은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코로나에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코로나에 걸렸고 어머니와 저, 남편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통역사가 병원에 출입할 수가 없어서 의사와 소통 방법이 필담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인 것은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어서 필담을 통해 간단한 사항은 겨우 소통할 수 있었지만 무척이나 답답했습니다. 필담으론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중요한 내용은 딸과 통역사를 통해 영상 통화로 의사를 전달하고 딸과 통역사가 전화로 의료진과 이야기한 후 다시 제게 영상 통화로 전달하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없는 고령의 농인이 입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퇴원한 후 강릉 농인 3분이 카페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면 개인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앱의 지시에 따라 체온을 재거나 자가 진단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3분은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없는 농인이었습니다. 이 3분에게 자가격리 지시사항을 하루에 3번 매일매일 설명해 드리고 또 보건소,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한 후 추가적인 조치 상황을 매일매일 해드렸습니다. 재난재해 혹은 위기 상황에서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 또 상황 대처, 지원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대비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청각 장애인들 복지 인프라를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 응급 상황에서 청각 장애인이 생명권 또 건강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3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주요 거점 도시의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상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강릉 아산병원 등 도내 병원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2019년부터는 2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나마 수화통역사 1명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시간제로 배치되어 있고 계약직으로서 1년에 9개월,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에 배치된 수어통역사를 주 40시간 이상 연중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배치된 의료기관의 숫자도 늘려야 합니다. 둘째로 24시간 수어 콜센터가 필요합니다.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긴급 수어 통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 상황에서 119나 112 등과 연계하여 도내 청각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과 수화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당면할 수 있는 실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노인, 홀몸 어르신 생활지원사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를 위해서 생활지원 서비스는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이 있지만 강원도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홀몸 노인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문자나 전화로 영상 전화로 상황을 알아보고 그분의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실제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홀몸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 청각 장애인으로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강원도형 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인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청중 여러분들께 좀 더 깊은 공감과 문제의식을 심어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임하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농아인협회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토론 발표였습니다. 엄성현 강릉시 지회장님께서는 넓은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박재용 관장님도 아까 강원도형을 제안해 주셨는데 서로 상의라도 사전에 하신 것처럼 강원도형 전달 체계, 복지 체계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엄성현 지회장님은 3가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강원도형 복지 체계를 주장하시는 이유도 박재용 관장님과 엄성현 지회장님이 비슷했습니다. 강원도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재정적인 한계를 감안한다면 강원도형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일단 첫 번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거기다가 엄성현 지회장님은 코로나 확진하고 격리되고 치료받는 과정을 직접 겪으시면서 지금 이런 의료 체계 속에서 청각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들,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라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각 장애인 거점 병원들의 종합병원들의 상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자라는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상시 수화통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 홀몸 어르신 생활지원사 사업을 통해서 그 안전과 안심 체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보다 편안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끝내요. 네, 네. 굉장히 알차게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은 좀 의견을 묻고 답하는 시간은 좀 없지만 시간
일단 발제해 주신 김철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알차게 되게 꼼꼼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박재홍 관장님과 엄성현 지회장님 통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좋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 평창 장애 포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패럴림픽 무브먼트로 세상을 물들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날 분임 세션 네 번째 분임 세션 4 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 정책 감각 장애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